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 비법 두 번째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은 아마 다 하셨겠지요. 복습을 안 하고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멈추세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 두 번째 내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비법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된 내용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도표에서 왜 뜬금없이 모집단하고 표본이 나옵니까? 그래요. 도표에서 모집단하고 표본이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 드렸다시피 모집단에 있는 내용들, 모집단이 아니라 도표에 있는 숫자만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에요. 문항이라든가 아니면은 표의 제목에서 모집단에 관련된 내용이 힌트로 제시가 된다면 분명히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집단과 표본을 공부하시면 앞에 내용이죠.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되는 문제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쌍피라 생각하시고 귀찮아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 듣기 싫다. 그럼 넘겨. 빨리빨리 지금부터 감아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모집단하고 표본을 굳이 강의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는 물론 안 나와요. 근데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니야. 연구 과정에 여러분들 도표가 꼭 출제가 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설이 기각됐는지 아니면 가설이 인용됐는지 판단을 해 보라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표본이라든가 모집단을 잘못 설정했으니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모집단하고 표본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아니, 나는 대학을 갔는데 내가 이거 한번 보자고 왜 이렇게 지금 읍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모집단하고 표본에서 구체적인 거는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 도표하고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만 한번 집어드릴게요. 당연히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전수조사, 표본조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이유는 사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연구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표본조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표본조사를 내야 여러분들 대표성이 있는 표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고 전수조사 내봤자 낼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나 많이 조사했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가지 모집단하고 표본 그리고 표본 조사에 대한 내용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그러니까 나의 조사의 전체 집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술적인 아주 정확한 내용 정리 그거는 대학교 가셔서 하시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대학교 붙으시잖아요. 거기서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정도의 개념 정립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자, 모집단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 집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개념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연구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물론 시험에서 다음 집단이 모집단입니까? 연구 모집단입니까? 이렇게 출제될 일은 절대 없어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푸는 건 아닌데 알면 함정 하나 넘어갈 수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 모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집단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하면 일단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주제를 빨리 찾으세요.
연구 주제. 연구 주제에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걸요. A라고 하는 사람 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 무엇을 연구하려고 했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집단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연구 주제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설에서 추론할 수 있어요. 가설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모집단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커요. 전 국민을 대상할 수도 있고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뭐 5천만이 넘는 국민이 대상이 될 거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결혼한 사람들도 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표본 조사할 때 이 모집단인 국민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은 빼요. 제가 결혼을 못해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요것만 할게요. 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국민이라든가 청소년 그 규모가 너무 큰데 연구자가 이들 중에서 누구를 표본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민들 전체의 명부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전체의 명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국가가 있다, 국가에 뭐 거의 보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구자가 그것을 가져오기, 접근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 너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실제 연구가 표본을 추출하기가 좀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네가 모집단인 거는 맞지만 이 실제로 연구를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작은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연구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연구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땡땡에 대한 연구, 뭐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 대한 연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뭐 청소년이 아니네요. 중고등학생의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모집단은 무엇?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사실은 겁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별표 지역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를 했다.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땡땡 지역의 중고등학생 있죠. 이거는 모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은 분명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별표 지역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표본이 아니라 그래요. 연구 모집단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뭐 여기다가 밑줄 기억 니은 해가지고 기억이 표본이냐 니은이 뭐 모집단이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때 고민하지 마시고 땡땡 지역이라고 중고등학생을 한정시켜 놨다면 이거는 표본이 아니라 연구 모집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조금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은 분명히 뭐였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는데 별표 지역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훌륭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쁜 연구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잘하셨어요. 대표성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대표성이 부족해서 거지 같은 연구다.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연구가 잘못됐다? 이것도 미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이 있거나 선생이 있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세요. 왜? 나만 붙으면 되잖아. 그런 잘못된 생각은 계속하게끔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만 붙으면 돼요.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가 쓰레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할 수 없다?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 과정에서 어떤 도표가 나왔어. 그리고 그 도표에 있는 것이 가설을 갖다가 어떻게 인용하게끔 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온 거야. 받아들이게끔 하는, 수용하게끔 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선택지에 뭐 이거는 가설이 수용되었으므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라고 한번 콧방귀 끼시면 됩니다. 왜? 아니, 숫자만 괜찮으면 뭐예요? 숫자만. 지금 처음부터 뭐 모집단과 연구 모집단의 갭이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훌륭하지만 일반화 자체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오케이.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바로 다시 합니다. 자, 그다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서 대신 선정한 집단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즉 모집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내가 뽑은 일부, 이것을 표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직접 내가 뽑은 사람들이어야 돼. 뽑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 지역에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시험 문제에서 장난을 어떻게 치냐 하면 이렇게 칠 거예요. 별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얼마 있을까? 학생이 한 5천 명 있다라고 해보죠. 크게 한번 가봅시다.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리고 이 5천 명 중에서 남녀각 300명씩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분명히 뭐 기억 이렇게 해놓겠죠. 여기다가 니은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쵸?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시험은 더럽고 치사하게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억에다가 분명히 선택지에 뭐라고 할 거냐면 기억은 이것의 표본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표본이 절대 아니죠. 표본은 직접 내가 뽑은 그 사람들, 직접 내가 뽑아서 연구에 활용하는 그들만이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능의 드립이야. 개드립이고요. 여기 있는 300명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표본이 됩니다. 자, 차이는 뭐예요? 5천 명은 내가 뽑은 애들이 아니죠. 5천 명 중에서 300명을 뽑을 거 아니야. 내가 뽑은 애들만 무엇? 표본이 됩니다. 여기는 5천 명은 중고등학생의 숫자, 즉 연구 모집단의 숫자일 뿐이에요. 표본은 항상 내가 뽑아서 직접 실험 내지는 뭐 질문지 내지는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을 표본이라고 얘기한다. 굳이 뭐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뽑아서 연구에 활용하는 뭐 사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겠죠. 무엇? 대표성 있는 표본. 자, 이게 제일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자, 대표성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뽑은 표본이 있죠. 이 표본이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리할 때 보면 이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과연 몇 명을 뽑아야? 과연 몇 명을 뽑아야지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갖다가 정말로 많이 묻습니다. 예.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명 뽑는지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뭐 법 하나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 출구조사 같은 거 아니면 여론조사할 때 뭐 거기에 있는 법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본을 한 1,000명 정도 뽑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렇게 조금 전국 구묘가 아니라 뭐 선거구 단위 있죠. 뭐 그럴 경우에는 500명 정도 뽑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1,000명, 500명이라고 하는 것이 100%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대표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뭐 오차 범위가 있다.
요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표성 있는 표본은 요것과 관련돼요. 신뢰 수준 오차 범위, 대표성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뽑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00명 정도 뽑으면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0번 동일한 걸 했다. 내가 연구자가 100번 동일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100번 중에 95번은 100번 중에 95번은 지금 내가 결과로 발표한 거 있죠. 여론조사 결과 있죠. 요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고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몇 명 뽑았다라고 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500명 뽑으면 플러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아마 요 정도의 오차 범위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줄였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을 했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것이냐 이 문제이지 얘가 완벽하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열변을 조금 토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합니까? 숫자 가지고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수능에서 그리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몇 명의 숫자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대표성 있는 숫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몇 명이다. 몇 명 앞뒷말을 보셔야 돼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은 무조건 무엇? 무작위 추출이어야 됩니다. 이때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내 꼴리는 대로 뽑는다? 이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뽑는다, 맘대로 뽑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출은 과학적인 용어예요. 자, 사회문화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회문화라고 하는 학문에서도 쓰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실에 쓰는 그 단어의 뜻과 학문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뽑는다, 무작위로 뭐 하자, 그러면 맘대로 해, 멋대로 해 이런 뜻이겠지만 사회문화에서 특히 뭐 연구 과정에서 얘기하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 그러니까 모든 그 모집단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뽑는이라는 뜻을 무작위 추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일단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는 무작위 추출하면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로 몇 명 뽑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대표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요 무작위 추출 앞뒤에 쓸데없는 드립을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집단인데 모집단 전체를 무작위로 몇 명 추출한 것이 아니라 모집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연구 모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추출했다. 연구 모집단과 무엇이 모집단 자체가 벌써 갭이 났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대표성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하고 비슷한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네요. 편의로 추출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내 멋대로 추출하는 것을 편의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임의로 연구자 마음대로 추출하는 거. 이거는 무작위 추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발적으로 연구 대상자가 참여한 경우 이것도 무작위 추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모집단에 있는 하나하나가 뽑힐 가능성이 동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 그 동일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연구자하고 겁나 친한데 저 연구의 대상의 내가 만약에 저기서 표본으로 되면 저 사람의 가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연구의 대표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유선 전화의 경우도 모집단의 대표성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도표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구 전체는 괜찮아.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없다? 일반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유선 전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낮 시간대는 집에 있지 않잖아요. 뭐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낮 시간에는 출근을 합니다.
그럼 댁에 계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전업주부분들이시겠죠? 아니면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특정 시간대 낮 1시부터 3시까지 유선 전화로 표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연구하는 사람이 좀 의도성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유선 전화의 경우에는 대표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특정 인터넷 사이트, 그 사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DC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어디에 들어가? 오르비 들어가나? 아니면 이법진 블로그 들어오나? 뭐 좋긴 하겠다. 자, 어찌됐던지 간에 인터넷 사이트에만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을 때도 대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자, 여기 있는 대표성이 부족한 것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제시되잖아요. 도표 당연히 보셔야죠. 도표에 있는 내용 당연히 보셔야 돼. 그런데 이 도표 내용에 선택지에 꼭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요. 이 도표 내용 테이블이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으니 얘가 무엇? 가설이 검증돼서 일반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건 아예 제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 볼 필요도 없이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일반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요 도표를 위해서는 일반화라고 하는 얘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비율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겁나 괴롭히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율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죠. 이게 안타까운 건데, 초등학교를 너무 오래전에 졸업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비율의 표현에 대해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다고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만나면 좀 투드려 패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비율의 표현 한번 보세요. A 대 B는 A 대 B라고 읽는다. A와 B의 B라고 읽는다. A의 B에 대한 B라고 읽는다. B에 대한 A의 B라고 읽는다. 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B분의 A라는 거예요. B분의 A. 그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잖아요. 부양 인구에 대한 유소년의 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뭐에 대한이 분모예요. 그리고 A 대 B라고 나왔으면 B가 뒤에 있는 것이 분모입니다. 아셨죠? 이거 모르고 시험 문제 푼다? 미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율의 표현, 분수로 고치는 거. 비율은 여러분들 분수로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분수, 그 다음에 뭐 소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0.5이다. 선생님,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모르겠습니까? 2분의 1이라고 썼으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8분의 1하면 갑자기 뭐 뇌정주 우드만 뭐 8분의 1, 16분의 2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뭐 심지어는 막 이런 친구들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0점 몇, 아이고 그냥 손을 갖다 부러뜨릴 수도 없고.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시험 문제 도표 수능을 위해서는 비율이 무엇인지, 몇 분의 몇인지, 몇 점 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A에 대한 B의 B 또는 뭐 A의 B에 대한 B 이런 식으로 봤을 때 A, B 중에 어떤 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는지 알아두셔야 되니까 잔소리 그만할게. 이거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 겁나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는 비율과 비율의 차이는 퍼센트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 한번 보죠. 어떤 지표가 15%하고 10%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5%와 10%는 얼만큼의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5%의 차이가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선택지입니다.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는 5%의 차이가 아니라 5% 숫자만큼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포인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100%하고 90%는
얼만큼의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당연히 100에서 10을 뺀 10% 숫자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선생님 이거 10%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10%가 왜 안 돼요? 분명히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증명해 드릴게요. 100%의 10%는 10%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하고 90%, 100%의 입장에서는 10%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90%의 10%는 몇 퍼센트예요? 9%죠. 그러니까 90%에서 9%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라 몇 프로? 10%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99%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10%가 되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10%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10%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10% 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면 도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유, 더럽게 지워지네. 되게 복잡한 도표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무슨 지표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2000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2020년도 있고 되게 많은 숫자의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10%가 있고 여기에 21%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표에서 뭐 3번에 꼭 이런 거 나온다고요. 2000년 땡땡하고 2000년 땡땡 10%와 동그라미 네모 21%는 11%의 차이가 납니다. 꼭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기가 싫거든, 사실. 도표 보면 누구든지. 근데 내가 아는 숫자가 나왔고 이걸 뺐어. 그랬더니 11. 우와, 내가 계산한 게 맞았어. 흥분해서 이걸 갖다가 분명히 답으로 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에 포인트를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함정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표에서 퍼센트하고 퍼센트를 뺐다, 차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숫자 보지 마시고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아셨죠? 포인트, 뭐 숫자, 뭐 요렇게 한글로 포인트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P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선택지는 보지 마십시오. 왜? 계산해봤자 틀려요. 아셨죠?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는 무조건 뭐 하자? 퍼센트 포인트 붙이자. 다시 퍼센트와 퍼센트, 비율과 비율의 차이는 무조건 뭐?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 3번과 4번이네요. 3번과 4번. 비율만 제시되어 있는 도표의 경우에 갑자기 뜬금없이 정확한 수를 물어본다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가 정보도 없어. 그냥 도표에 딱 비율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비율 가지고 그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제끼셔야 되겠죠. 다만 비율만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확한 수, 이게 10%가 98이냐 99냐 100명이냐 10명이냐 이런 거는 몰라. 하지만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도 무엇에 대한 것은 대소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때 바로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무엇이 필요한 거? 분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양비라든가 아니면은 도표에서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 넣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해하는 도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의 배수, 그 다음에 100 이하의 자연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검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거의 100% 계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교수님들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가 쉬워요. 5의 배수라든가 100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런데 숫자가 더러워요. 숫자가 더럽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1.396
2.583, 1.333, 334,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봐도 더럽잖아요. 이거 계산 못 시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286, 5336, 1573,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해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대충 계산해서.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 있죠. 10.1, 11.2, 뭐 이런 거 나왔어. 이거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표 문제를 보니까 거의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무엇? 이 어림산 대충의 계산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분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직까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자, 그럼 얘기할게요. 안 와닿으면 닿을 때까지 얘기해야죠. 그게 선생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참 훌륭한 선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땡땡은 증가했어. 땡땡이 몇 퍼센트? 33% 증가했대. 자, 부양인구가 33% 증가했대. 뭐 그랬을 때 부양비는 몇 퍼센트 증가했다. 또는 유소년 인구 또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부양 인구의 증가율은 유소년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막 미친 듯이 계산을 하려고 해. 여러분들 33%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산할 때는 0.3, 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0.33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 깔끔하지 않죠? 5의 배수 아니고요. 100 이하의 자연수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정말로 0.33을 곱하느냐? 곱하세요. 곱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표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굳이 0.33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부양비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를 분수 구조로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복제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나게 더러운 숫자들을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땡땡이 땡땡의 증가율이 네모네모의 증가율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초등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다가 이제 저 강사 생활 그만하고 초등학교 수학 선생 하는 거 그러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분수 구조에서 증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소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분모가 감소하고요. 분자가 증가하면 숫자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분모가 그대로고요. 그리고 분자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이 숫자 증가하죠. 분모가 증가했는데 자, 요 부분이 수능이에요. 요 부분. 분모가 증가했는데 분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커진 겁니다. 분자 그대로고요. 그리고 분모가 감소했다. 요것도 증가죠. 자, 요것도 수능이네요. 그러니까 수능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증가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 감소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감소하느냐, 이거 가지고 항상 대소관계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분자 조금 감소하고요. 분모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어. 이것도 뭐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가 그럼 뭐겠습니까? 감소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수능, 여기가 수능이에요.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다, 분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더 많이 증가, 더 많이 감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느냐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훨씬 편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맛보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참, 그리고 여기 있는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크게 2분의 1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2분의 1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가 됐대요. 무엇이 더 큽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금 배운 내용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2에서 3으로 얼마 증가했어요? 1만큼 증가했습니다.
1에서 2로 1만큼 증가했죠.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 1하고 1 똑같이 증가했으니까 둘이 똑같네요. 찐따죠. 이거 여러분들 뭘로 지금 보라 그랬어? 비율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1에서 1은 얼마? 100% 증가한 거고요. 2에서 1은 얼마? 50% 증가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위가 더 많이 증가, 아래가 조금 증가해요. 그러니 이 수는 어떻게 한 거? 증가한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숫자가 너무나 직관적이고 너무나 쉬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 되게 복잡한 숫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63분의 11 여기서 73분의 널로 할까? 21이 됐다. 요런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걸 어느 세월의 약분도 안 되는 숫자겠구만. 어느 세월에 나눗셈을 하고 있냐고요. 자, 보세요. 자, 숫자. 여기서 여기 얼만큼 증가? 10만큼 증가. 맞지? 여기서 여기 얼만큼 증가? 10만큼 증가. 맞아? 자, 그런데 63의 10이 커요? 11의 10이 커요? 11의 10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많이 증가, 얘가 조금 증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증가 조금 증가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증가 감소는 요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네 번째 가중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복지 문제에서 무조건, 복지 문제가 아니라 복지 도표구나. 복지 도표 문제에서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A하고 B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 얘기할 때 이 두 가지의 숫자가 똑같다. A하고 B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A하고 B 더하고 난 다음 나누기 2하면 이것이 바로 평균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시소가 있어요. 여기 시소가 있는데 여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누구로 해버릴까? 누구로 할까? 그래. 방금 전에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박보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시소를 탔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로진의 몸무게하고 박보검의 몸무게가 동일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돼지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제가 있고 여기에 박보검이 있습니다. 설마 이 강의를 박보검 씨가 듣는 건 아니겠죠? 예, 팬입니다. 어찌됐던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이법진이 돼지다. 로우진이 돼지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럼 평형으로 맞추려면 여기 있는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여기 있는 요 중점을 어디로? 로우진 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중앙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균에 가까워진 쪽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평균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져 있어요? B에 가까워져 있죠. 자, 그러면 A를 구성하는 숫자가 커, B를 구성하는 숫자가 커. A를 구성하는 것보다 B를 구성하는 숫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까워진 쪽이 항상 크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복지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문제에서 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풀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공공부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사회보험 나오겠죠. 그리고 지역이 어차피 이렇게 나와요. A지역, B지역.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 전체가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지역의 공공부조를 지금 받는 애가 10%, B 지역의 공공부조를 받는 아이가 20%란 말이야. 그러면 A 지역 인구와 B 지역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A 지역과 B 지역이 전체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있는 전체의 숫자는 여러분들 얘네들 A하고 B의 인구가 똑같다, 전체 인구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15%가 전체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일이 없겠죠. 13%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12% 한번 해볼까? 12%. 그러면 그려보는 거예요.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원래 둘의 인구가 똑같다라고 하면 15%딱 A 더하기 B 나누기 2한 요기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지금 가 있습니까? 어디로? 얘에 가까워져 있어. 12%로. 그쵸? 그러면 전체 즉 평균에 가까워진 쪽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A하고 B 중에 누가 많습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 차이 났죠? 여기 얼만큼 차이 났습니까? 8 차이 났어요. 왜? 여기가 10%라고 했고 제가 여기가 20%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죠. 1, 4. A가 B에 얼마만큼 많아요? 4배 많다. 얼마만큼 많은지는 이 거리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거리 수만큼 A가 더 많다. 요런 거 할 때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즘에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예전에 나온 적 있으니까 증감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증감률이야. 율 퍼센테이지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증가죠. 자, 근데 증감률이 계속 동일한 퍼센트야. 즉 여기가 10%라고 얘기하면 요때도 10%, 2000년에도 10%, 2001년에도 10%, 2002년에도 10%. 2년. 그죠? 10%, 10%, 10%. 이건 여러분들 증감률이 10%로 동일하다는 얘기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03년에 5%가 됐대요. 자, 증감률이 떨어진 거죠. 이 그래프는 뭐라고요? 증감률의 모습이야. 증감률. 증감률은 떨어졌지만 5% 증가한 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있던지 간에 X축 위로 가면 이 숫자는 증감률은 감소했지만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 증감률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2000년에 10% 증가했고요. 2001년에 10% 아이가 태어났고요. 2002년에 10% 아이가 태어났고요. 2003년에 5%, 작년보다 5% 더 태어났대요. 5%는 10% 작지만 10%보다 작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든 건 아니죠. 전년에 비해서 5% 늘어났으니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어떤 것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여기는 뭐다? 아,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여기 동그라미는 뭐예요? 0이죠. 그럼 직전 연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감소하겠어요? 여기 X축 밑으로 나가는 것부터 뭐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숫자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증가하고 동일한 기울기로 계속 증가하다가 완만해졌다가 그 다음에 유지됐다가 그리고 여기 하는 순간부터 감소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2004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2004년은 여기 있는 기준년 뭐 1999년 1999년보다 여기가 2004년 당연히 어떻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숫자는 뭐 이런 걸로 장난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게 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뭐 40분이 넘었으니까 일단 비율에 있는 이론 정리까지 여러분들 하시고 여기 있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비율 중요한 거 있으니까 꼭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예하고 예. 아시겠죠?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